자, 구자명식 두 번째 시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거는 졸기 시작한다. 여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현재 시제 선언말로 쓴다.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입니다. 경기도 안산이라는 부분 나오죠? 경기도 안산에서 여기 출발지고 서울 여의도까지라고 되어 있죠. 이게 구자명식가 출근하는 출근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쭉 땡겨오게 되면 모두 다 구체적인 지명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구체적인, 아이고, 지우고. 자, 구체적인 지명이 나온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구체적 지명. 자, 구체적인 지명이 나온다라는 거는 진달래꽃에서 배운 적이 있었죠. 진달래꽃에서 구체적인 지명은 영병과 약산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점은 당연히 진실, 그 다음에 사실, 그 다음에 현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준다고 설명을 했지요. 그래서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라는 이 개념들을 통해서는 지명을 활용해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건 자, 경적 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옆으로 앞으로 꾸벅꾸벅 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앞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적용시키면 됩니다. 존다라고 되어 있죠. 졸았다가 아니에요. 졸았다는 과거고, 그리고 존다는 현재가 되겠죠. 현재. 그리고 만약에 미래라면 졸겠다 이렇게 써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현재 시제 선언 어미가 활용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위에 나오는 시작한다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어떤 현장감, 자고 있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생동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됩니다. 기억하고 가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새로운 개념이 드디어 나왔네요. 뭐요? 꾸벅꾸벅 존다라고 되어 있죠. 꾸벅꾸벅 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꾸벅꾸벅 하는 거는 동작을 흉내내는 부분이에요. 우린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의태어라고 부릅니다. 의태어. 그리고 품사로 따지면 부사예요. 뒤에 걸 수식하는 부사입니다. 그런데 의태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시험에서 출제할 때에는 보통 의태어랑 플러스 의성어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개념으로 시험을 출제하고 있어요. 자, 새로운 용어 의성어, 의태어를 합친 개념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음성 상징어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해서 뒤에 나오고 있는 졸고 있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여자의 누구 구자명시요 피곤해하는 모습이 강조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옆으로 앞으로 졸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적 소리에 아랑곳 없이 자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 하나 더 나오지. 어떤 거요? 주변에 상황과 뭐 하고 있는 구자명시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대비되는 거죠. 대비. 구자명시는 주변이 어떻든지 간에 자고 있는 모습이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게 되면 고단한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고단한 삶의 모습. 고단이라는 단어가 여기선 자주 나와요. 고단한 삶의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으로 밑에 보시면 차창 밖으로 사계절이 흐르고 라고 되어 있네요. 차창 밖으로 사계절이 흐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흐른다 라고 얘기를 꺼냈죠. 그러면 사계절이 흐르니까 우리 이런 걸 가져가서 계절의 변화가 나타난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시간의 변화가 나타난다 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또는요, 사계절이 흐르잖아요.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어가죠. 우리 이런 걸 순환 과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계절의 순환이 보인다.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진달래가 피고 밤꽃이 피잖아요. 진달래하고 밤꽃은 전부 다 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얘는 일반적으로 봄에 피는 꽃이고 얘는 일반적으로 여름에 피는 꽃이거든요. 물론 음력으로 계산해서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 이 꽃들을 가지고 와서 물어볼 수 있는 건 바로 뭐가 되냐? 얘네들이 바로 뭐를 보여주는 시어냐? 계절의 느낌을 보여주는 시어예요. 그래서 계절감을 보여주는 또는 드러내는 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절감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시어가 쓰이고 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라는 건 굉장히 객관식에서 좋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이네요. 겨울이면 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오면 계절감을 드러낸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곧 배우겠지만 슬픔이 기쁨에게라고 하는 시를 가시면 거기에는 한방눈이라는 게 나옵니다. 한방눈. 그러면 이때 나오는 눈은 어느 계절을 보여주느냐? 겨울을 보여주죠. 겨울을.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이 꽃과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이 눈을 결합시켜서 공통점을 물어보면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부처님처럼 뭐 하고 있다라고 돼 있느냐? 졸고 있다라고 돼 있죠. 부처님처럼은 가장 기본적으로 지급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급법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뭐뭐처럼, 뭐뭐듯이, 뭐뭐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지규라고 부르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부처님이라고 하는 개념은 중의성의 개념으로 보통 출제합니다. 중의성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의미는 뭐가 되느냐? 첫 번째 의미는 말 그대로 부처님처럼 꼼짝 않고 자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피곤하니까 부처님처럼 마치 불상처럼이면 뭐도 없이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 걸 조그마한 움직임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 걸 미동이라고 해요. 미동도 없이 졸고 있는 모습, 이렇게 설명해요.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고단한 여성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큰 의미는 없고요. 두 번째가 중요하죠. 부처님이라고 하는 대상은 당연히 뭔가에게 자비를 베풀고 뭔가를 희생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처님처럼 가정을 위해 물론 가정의 평안함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가정을 위해서 뭐 하고 있는? 희생하는, 그리고 참아내는 하는 구자명씨의 모습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의미가 있는 건 두 번째예요. 여성이 희생하고 있다는 이 두 번째가 중요한 거지. 1번은 너무 뻔한 얘기입니다. 자, 부처님처럼 졸고 있는 구자명씨,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나와요. 드디어 그래 파트 뜹니다. 그래 파트는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 이런 파트요. 요 파트를 그래 파트라고 불러요. 자, 지금까지 나왔던 요 그래 파트는 그 위에 부분들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은 전부 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구자명씨의 모습을 화자가 뭐 하고 있던 거냐면 관찰하고 있었어요. 관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극히 어떤 모습이냐? 객관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관찰이니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심리적인 거리가 좀 멀어요. 심리적인 거리감이 형성이 돼요. 상대적으로요. 근데 여기부터는 내용이 달라요. 그래 파트부터는 내용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지난밤 구자명씨가 엄청 힘들었구나, 이래서 자고 있구나 라고 하는 화자의 추측이 나타나요. 근데 추측이라는 건 대상을 보면서 아, 이랬을 거야 라고 하는 짠한 마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뭐가 나오느냐? 첫 번째 구자명씨에 대한 화자의 인식의 전환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꺼내요. 지금까지는 객관적으로 바라봤다면 이제부터는 그 여성에 대해서 뭐를 가지느냐? 연민을 가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대상에 대한 무엇이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연민이 나타난다라는 걸 이제 파악하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가느냐? 대상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구자명씨의 고단한 삶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물론 제시라는 말 대신에 추측하고 있다, 이래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가는 건 뭐가 되느냐? 뭐뭐하고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하, 상황을 나열하고 있죠. 나열하고 있는데 나열이라는 건 표현법으로 얘기하면 열거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거법을 활용하고 있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추측한다, 열거법 썼다. 물론 이거 말고 뭐뭐는 뭐뭐이고 뭐뭐는 뭐뭐이고 이렇게 하면 네 번째로는 유사한 문장의 형태가 반복되죠. 그래서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라고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요 그래 파트가 나옵니다. 근데 잘 보면 아기 때문에 힘들죠. 다시 뭐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죠. 다시 뭐요? 새벽녘에 돌아온 남편 때문에 힘들죠. 즉 이 여자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밤에 집안에서는 집안일도 해야 되고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을 꼭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문장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됩니다.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어떻게 적어요? 가정에 무엇을 위해서? 평안함을 위해. 가정의 평안함을 위해 무엇하고 있다고 했죠? 희생한다고 했죠. 희생하는 어느 사회의? 현대사회의 무엇을 보여준다? 여성의 모습이다. 여성의 모습이 펼쳐진다는 걸 여기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혼자 희생하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좀 올려서. 자,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이라고 돼 있죠.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 출근길, 퇴근길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출근할 때도 졸고 있고 돌아올 때도 자고 있고 이런 거.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고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명시의 삶은 고단한 거예요. 잠 속에서 흔들리는 펜지꽃 아픔, 그리고 식탁에 놓인 안개꽃 멍이라고 돼 있죠. 자, 이 꽃들은 너무나도 시험에 잘 내죠. 이건 전부 다 누구를 빗댄 거냐? 부자명시의 모습이에요. 그럼 도대체 부자명시의 모습을 어떻게 빗댄 거냐? 우선 문학적인 용어로 그 대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대상물, 즉 다른 물건이나 식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그 대상을 표현하는 물체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불러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나도 슬퍼요. 그럼 뭐요? 저기 촛불에서 촛농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그 초에서 촛농이 떨어지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내 마음을 대신 슬픈 걸 표현하게 돼요. 그러면 그 초라고 하는 대상이 객관적 상관물이 됩니다. 자, 그러면 펜지꽃하고 안개꽃은 각각 무슨 의미가 되느냐? 펜지꽃 먼저 설명하죠. 펜지꽃은 기본적으로 모든 문학에서 뭘로 나오느냐? 희생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나중에 소설을 배우게 될 텐데 난소공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자궁공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소설이요. 조세희가 쓰는 되게 유명한 소설인데 여기서도 펜지꽃이 나와요. 근데 그때도 어쨌든 펜지꽃의 의미는 희생으로 나옵니다. 희생으로. 자, 희생이라고 돼 있으면 당연히 누굴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희생한다 라고 얘기를 꺼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희생은 뭐예요? 아프죠. 힘든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펜지꽃은 바로 가정을 위해서 뭐 하고 있는 희생하는 모습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흔들린다라는 게 또 하나 들어있잖아요. 이것도 설명해야죠. 여성이, 즉 부자명시가 뭐예요? 자고 있죠. 막 꾸벅꾸벅 졸고 있는 이 모습을 흔들린다고 표현한 건데 실제로 이 흔들린다라는 건 바로 뭐가 되느냐? 바람이 불 때 연약한 그 꽃이 그 바람 때문에 힘들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희생하는 모습이라고 했을 때 누가 희생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꺼내면 바로 연약한 여성인 누구? 부자명시죠. 연약한 여성인 부자명시가 뭐 하는 거? 희생하는 모습을 펜지꽃의 아픔에 흔들리고 있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게 바로 뭐냐? 안개꽃멍이에요. 안개꽃. 두 번째로 안개꽃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주변인의 삶을 얘기합니다. 주변인의 삶을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왜냐면 장미꽃이 있으면 그 주변을 안개꽃이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변을 둘러싸는 주변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뒤에 뭐냐? 멍해라고 써있죠. 멍해라고 하는 건 내가 벗어버릴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해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주어진 것들, 그런 걸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운명적인 삶을 얘기할 때 쓰게 되는 거야. 멍해라는 건. 그럼 식탁에 놓인 멍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뭐겠습니까? 주변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바로 여성의 운명적인 삶의 슬픔을 얘기하겠지. 이해되시죠? 주변인의 삶인데 그 주변인의 삶이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주어진 운명적인 어떠한 슬픔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벗어날 수 없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러나 파트 들어가죠.
그러나가 나오는데 문학은 크게 세 가지의 접속사를 꼭 알고 가셔야 돼요. 1번 그러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그런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세 개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위의 내용과 밑의 내용의 내용이 정반대가 나온다고 불러요. 그래서 역접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라고 하는 건 위의 걸 그대로 이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접이라고 부르고요. 그런데라고 하는 건 이야기의 소재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걸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전환.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에는 그러나가 나왔네요. 그러나가 나왔다는 얘기는 위하고 다른 내용들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위에 지금까지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위에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다 뭐였지? 바로 가정의 평안함을 위해서 뭐 하는? 희생하는 모습이었죠. 희생하는 삶이었죠. 그러면 요 밑에 부분에 그러나가 있다라는 건 이 내용을 더 이상 안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부분에는 이제 곧 뭐가 나오느냐? 이것에 대해서 그러나 파트부터는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는 내용이 나와요? 저항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 비판과 저항이 바로 무엇이냐? 좀 이따 배우겠지만 거부의 화살이에요. 거부의 화살. 그 거부의 화살을 쏴서 이런 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를 향해서 거부의 화살을 쏘느냐? 본문의 시어는 죽음의 잠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죽음의 잠. 그러면 결국 얘를 없애기 위해서 거부의 화살이라는 비판과 저항을 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설명했고 이제 여기를 쭉 설명해 볼게요. 그러나 부엌문이 여닫히는 지붕마다 여자가 받쳐든 한 식구의 안식이, 여자가 받쳐든 한 식구의 안식이 바로 이거예요. 여성이 희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의 평안함을 위해서.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요거죠. 만화. 다시요. 여자요. 지금까지는 구자명시였어요. 지금까지는 구자명시라고 하는 개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개인이 아니고 여자라고 하는 여성 전체로 변해요. 그래서 대상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죠. 이해되시죠?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확대되고 있어요. 인식의 범위가 확대되는 거예요. 즉,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뭐요? 여성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성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돼 있어요? 마다. 여기도, 저기도, 거기도. 이렇게 해서 모든 집들마다 여성들이 있을 텐데 그 여성들은 대부분 이렇게 살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체의 문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마다 그리고 여자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여자의 한 식구의 안식이, 그 다음 마지막 문장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죽음의 잠을 향하여 거부의 화살을 당긴다라고 돼 있죠. 자, 거부의 화살 아까 설명했죠? 현실에 대해서 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비판과 저항이라고. 즉 여성이 희생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에요. 그러면 뭐를 향해서 비판과 저항을 하느냐? 바로 여기 나오는 죽음의 잠을 향하여 비판과 저항을 하네요. 그러면 죽음의 잠이라는 걸 해석을 해야겠죠. 죽음의 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중의성을 가집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 의미는 아주 쉬워요. 구자명씨가 아까와 똑같이 부처님같이 자고 있는 모습이야. 근데 그게 정말 죽은 것처럼 잔다는 얘기야. 죽은 것처럼 자고 있는 구자명씨의 모습이야.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처님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냥 이렇게 졸고 있다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가 중요해요. 바로 무엇이냐? 죽음의 잠이라고 하는 건 아침에 출근하고 돌아오면서 퇴근하면서 자고 있는 그 시간들이 피로를 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곤을 더 쌓아가요. 즉 다시 얘기하면 이중노동, 가사노동과 직장일에 힘들어하는 이 삶이 결국 이 여성을 죽음으로 이끌고 있다는 소리야. 그럼 다시 바꿔볼까요? 어떻게 해요? 고단한 그 여성의, 물론 현대 여성이겠지, 삶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다른 말로 바꾸면 목숨이겠지.
생명을 뭐처럼? 죽음처럼 뭐 하고 있다? 갉아먹고 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죠. 갉아먹고 있다. 이게 갉아먹다라는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보통 자소서나 문제집 같은 데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갉아먹는다고 이해하세요. 다른 용어를 쓰기가 좀 어려워요. 조금씩 깎여가는 거거든요. 조금씩 깎여가는데 그 단어가 그러니까 갉아먹히는 거잖아. 결국에 당하는 거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중의성을 해결하시면 되고 거부여살까지 쭉 해가지고 현대사회 여성의 삶에 대한 비판 이렇게 하는 게 부자명시의 전체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한번 쭉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